자, 지금부터는 사회복지 행정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의 특징 혹은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과 역사를 다룹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복지 정책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을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으로 나눈다면 행정은 간접 실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미시, 중시, 거시 이렇게 나눈다면 행정, 기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주로 우리가 중범위, 중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민간 행정도 있을 수 있고요. 공공 행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기관에서의 행정과 달리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하죠. 그리고 인본주의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별화의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수혜자 혹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의 재반 상황이나 특성 이런 것들을 개별화시켜서 이 개별화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일선 직원의 전문성이라든지 혹은 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 자체 혹은 상호작용 자체가 조직의 효과 혹은 생산성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이제 일선의 직원일 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요. 이들의 대리,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조직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일반 기관들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원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 이런 차이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외부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이 2017년, 2016년, 2022년, 15년, 13년에 각각 어떻게 표현이 됐었는지를 쭉 적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하센펠드라고도 하고 하센펠트라고도 얘기하는 학자가 사회복지 행정 혹은 조직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를 쭉 제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은 요 얘기를 기반으로 해요. 자, 대상의 측면에서 인간이 인간을 돕는 과정에서 이제 효과성이 발휘가 되죠. 그래서 인간을 원료로 한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혹은 접촉을 강조한다. 그리고 관계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인 뭐 공장이나 그런 조직들, 기관들은요, 서비스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것을 클라이언트가 이거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지만 사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사실 사회복지 행정의 경우에는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가치의 측면에서 사회복지 행정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을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자, 특히 인본주의 가치를 지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 형평성, 인간 존중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실천에서 다양한 가치 딜레마를 겪게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실천에서 뭐 가치 상충, 의무 상충, 다중 클라이언트 체계에서 오는 갈등 등등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하다라는 특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목표의 측면인데요. 기본으로 조직 목표가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불완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자존감의 변화, 우울의 변화 이런 것들은 사실 구체적인 수치로 객관화시켜서 측정해서 증명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목표보다는 다수의 목표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목표와 조직 목표가 기본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합의가 좀 어려워서 일사불란하게 합의된 단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아까 추상적이다, 모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운영 측면에서요. 자, 기획, 조직 인사관리, 재정관리, 평가,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업무 과정에서 주로 전문가에 의존합니다. 전문가라 하면 사회복지사
혹은 뭐 사회복지관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직원이 사회복지사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실제 조직의 성과가 그런 전문성을 가진 직원, 즉 전문가 혹은 사회복지사의 능력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전문가가 일선 사회복지사 전문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의 전문성 혹은 자율성, 재량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아까 이제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그런 환경이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운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비영리 조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영리 조직이 있고 비영리 조직이 있는데 이 구분은 수익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영리 기관에서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걸 이제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게 아니라 조직의 목적 사업에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것, 이게 비영리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정은 주로 기부금이나 후원금 이런 것들이 조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혹은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까 수익사업 비영리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익사업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영리 조직의 운영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조직 구조와 운영 공식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관료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의 회원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과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국가나 시장이 공급하기 어려운, 여기서 이제 시장은 우리가 국가를 제1섹션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시장 즉 영리기관을 제2섹션이라고 얘기를 섹터라고 얘기를 한다면 비영리 조직은 보통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섹터가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비영리 기관이 담당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걸 달리 얘기하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비영리 기관이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이라고도 하고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플래닝이에요. 기획의 핵심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이 플래닝이 나오면 가장 핵심 단어는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실천론에서 실천 과정에서도 사정 후에 계획 단계가 있는데 이게 플래닝이죠. 그럼 계획 단계 핵심 키워드는 뭐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 혹은 과제를 정하는 게 이게 계획 단계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보면 예산 모형에서 기획 예산이 나오거든요. 기획 예산도 가장 중요한 건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획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목표예요. 기획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설정하는 게 기획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조직을 오거나이징, 조직화한다라는 것은 조직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부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 부서에서 니네는 뭐 맡아, 니네는 뭐 맡아, 뭐죠? 업무를 할당한다 혹은 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조를 만들고 구조에 맞는 업무들을 배정을 하는 게 조직화의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뭐 인사는 아실 거고요. 디렉팅, 지휘 혹은 지휘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것, 의사결정을 내려서 구체적인 형태로 지시하는 것, 이게 이제 지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요, 그거는 우리 부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부서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요런 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야, 모여봐 라고 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혹은 통합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 의논,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린 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건 지휘, 디렉팅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함께 모여서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소통의 망을 만드는 이게 이제 핵심인 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 보고하는 건 리포팅 보고, 그다음에 예결산하고 관련되는 건 재정, 그리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평가하는 활동들을 우리가 행정의 기능 혹은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성입니다. 자,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조사론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사회복지 실천 평가에서도 지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총괄적인 평가도 하지만 과정에 대한 형성 평가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관계 그리고 조직 내 상호작용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공급 주체가 특히 이제 2007년에 바우처 방식의 사회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서 정부는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주고 그리고 바우처를 가진 그 수요자들은 민간의 다양한 공급기관들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들은 선택받기 위한 경쟁을 하는 그런 체제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공급 주체가 다양화되면서 기본적인 책임성의 요구가 증가되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민간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위탁받은 민간기관은 그만큼 책임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성 입증의 대상은 정부나 재정자원의 제공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조직, 전문직 그리고 클라이언트 등 다수에게 책임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성을 입증한다라는 건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평가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책임성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시험이 이렇게 나와서가 아니라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을 제가 나름대로 유형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법적인 책임성, 재정적 투명성, 평가 이런 식으로 시험이 따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근거를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재정 집행이 투명했는가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에 대한 외부 평가 감시를 수용하고 평가를 하는 것과 관련된 그다음에 참여를 늘리자. 그다음에 조직 혁신을 하자. 이런 것들이 다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의 평가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책임성 증진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평가를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에서도 또 평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예요.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규정은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실천론이나 지역복지론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1983년에 처음으로 이제 개정을 하면서 그때 사회복지사 그리고 그때 사회복지관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이 이 1983년에 처음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뒤에 역사 파티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1992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처음으로 전부 개정합니다. 자, 그때는 전담 공무원 규정을 이때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뒤인 1997년입니다. 외울 때는요. 고쳐예요. 고쳐라고 하는 것은 구치를 말을 만드는 거예요. 고쳐 신고 1급 평가. 고쳐 신고 1급 평가. 이렇게 외우세요. 97년도 사업법 개정의 핵심은 사회복지 시설을 신고제로 전환을 했고요. 원래는 허가제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3년마다 평가하겠다라는 게 같이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97년 개정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자격의 경우는 이제 국가자격 시험을 패스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97년도 전부 개정 때 이제 처음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평가를 얘기하고 있으므로 자, 평가는 1997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에 처음으로 이제 법제화 제도화 되었고 그리고 2년 뒤인 1999년부터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설 운영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하기 위한
목적 혹은 취지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평가의 한계는 개별 시설의 고유성을 반영하면서 평가를 하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한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제 서비스 최저 기준 적용 사항인데요. 시설 이용자의 인권, 그리고 시설의 환경, 시설 운영, 그리고 안전관리, 인력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 이런 것들이 서비스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서는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는 2교시의 실천론 지역복지론, 그 다음에 3교시의 행정정책 법제 모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5과목에서 모두 역사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정책론에서는 서구 역사를 주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법제론에서는 법 제정 연도별 이제 뭐 어떤 법이 제정이 됐고 개정됐는가를 주로 물어봅니다. 자, 근데 실천론하고 지역복지론하고 행정의 역사는 일부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50년대, 60년대에는 주로 이제 외국의 원조 단체들 중심의 시설 보호가 주를 이루었다. 구호 활동이라든지 시설 보호가 주를 이루었다. 이거는 실천론, 지역복지론에서 모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카바, 외국의 민간 원조기관들의 협의체, 이거는 이제 50년대 초반이죠. 한국 전쟁 직후에 1952년에 이제 부산에 설립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까지는 주로 시설보호 중심이었는데, 근데 이제 1980년대에 이르러서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혹은 재가복지의 시대로 이제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년대도 60년대도 70년대도 주로는 생활시설 중심이었습니다. 다만 50년대 60년대는 주로는 외국의 원조단체들이 자국법에 의해서 시설을 운영을 했다면, 이들이 이제 60년대 후반에 점차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설 운영에 대한 국내의 법적 근거로 해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뭔가 법적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게 되었고,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제도적인 지원, 국고보조도 하고 감독도 하는 그런 흐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기본으로 이게 이제 외국법에 의해서 운영이 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원 단체죠. 아니면 이제 국내법에 의해서 운영이 됐는가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70년대까지는 주로는 생활시설의 수용시설에서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게 되죠. 그 가장 대표적인 구심점이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사회복지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 영역에서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명칭이 2000년부터 바뀌었지만, 그 87년에 이제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를 만들게 되면서 공공과 민간에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심의 복지 기반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은 앞서의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1980년에 헌법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81년에는 복지 3인방,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그리고 심신장애자 복지법, 지금은 이제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었지만 이 3대 복지법이 만들어졌고요. 83년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83년에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복지관 규정을 만들었고, 그래서 85년에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전국 시도의 사회복지관을
쫙 깔았고, 그리고 이제 87년에는 이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 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89년에는 이때 제정된 법 중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장애인 복지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87년에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가 도입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 처음으로 재가복지 사업,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처음 운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80년대는 지역복지 혹은 재가복지의 원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92년에 이건 법적인 거하고는 아까 이제 92년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하면서 전담 공무원 규정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92년에는 이제 우리 지역복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144개 복지관의 부설기관으로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만들면서 이때부터 이제 재가복지가 이제 실제로 도입된 건 87년에 시범 사업으로 처음 도입이 됐지만 1992년에 복지관 부설센터로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이 이후로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복지와 혹은 재가복지가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복지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생활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이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기관들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87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도입되었다라는 거. 자, 이거는 이렇게나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역복지론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90년대에는 사회복지학과가 대학 중 가장 먼저 설치된 학과인 거는 1947년입니다. 이거는 우리 실천론 역사에서 나왔었죠.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 사회사업학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90년대에 이르러서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필수 과목으로 책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사무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역복지에서도 다 했던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맥락으로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87년에 전국 이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기존에 이제 일반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동사무소에 뭐 한 명씩 전문요원, 별정직 전문요원들을 배치를 해놓으니까 많이 이렇게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차라리 일반 행정 좀 말고 보건소랑 같이 붙을까 해서 1995년부터 보건소와 복지를 결합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10년쯤 지나 2004년에는 보건 빼버리고 그냥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라고 하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름이 2000년부터는 전담 공무원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담 공무원들끼리 쫙 구별로 모아서 이들이 이제 사회부장 업무를 담당을 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무소를 시행을 하자라고 이제 하면서 2006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 연도인 2007년에 기존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을 하면서 8대 영역의 주민생활 서비스를 이제 여기 주민센터에서 제공을 하겠다. 이 안에 이제 복지가 들어가니, 그러니까 복지만 우리가 따로 독립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눌러붙어 앉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이제 읍면동 복지 허브화예요. 그래서 인류 허브입니다. 인류의 허브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자, 이 일환으로 아까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됐던 그 이름이 이때부터는 뭐로 바뀌어요? 행정복지센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현재의 이름은 행정복지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행정의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역복지에서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그 다음에 이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의 개편, 그리고 이제 행정복지센터 이런 걸 기본 흐름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고쳐 신고 1급 평가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기존에는 이제 허가제였는데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로 바뀌었고, 그다음 3년마다 평가해라고 법제화되었다. 이것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역복지론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본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원래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으로 시작을 하죠. 이게 언제예요?
97년입니다. 97년이었고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98년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설립이 됐고 플러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회복지 공동 모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99년도에 이 법의 이름을 모금회법이 아니죠. 모금법이 되는 거죠. 이 법의 이름을 이제 모금법에서 원래는 모금법이었는데 이 법의 이름을 모금회법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 모금회가 설립된 것은 97년 모금법을 법적 근거로 해서 98년에 이제 설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99땡땡 국기법입니다. 99년 9월 7일에 제정이 됐고요. 이게 이제 2000년 10월부터 시행이 됐었어요. 자, 그다음에 032가 직계 수리시켜서 072가 직계 수리했어요. 이렇게 우리 지역복지에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지만 그때는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름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4년마다 지자체 즉 시도와 시군구에서 각각 수립해라고 의무화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년 뒤인 2007년에 제1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2014년 12월 30일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지역사회 복지 계획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이 규정이 이 법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은 사회복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류 허브라고 얘기를 했죠. 16년도에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의 일환으로 기존에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의 일환으로 읍면동 단위에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모든 시군구 그리고 모든 읍면동에 각각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에는 주로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던 이제 많은 사업들이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게 되는데 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많은 사업들이 사회복지 관련된 사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10년 동안 한시적인 분권교부세라고 하는 중앙재정을 이제 그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특수한 형태의 분권교부세를 한 10년 정도 도입을 한시적으로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007년에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도입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민간 부문이 실제로 사회복지 제공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된 게 첫 번째는 이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가 도입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이 된 거거든요. 2007년이. 그리고 시행이 2008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2007년, 2008년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되는데 이 두 가지 이제 변화를 기회로 해서 그 이후로 이제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이 서비스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10년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2010년은 딱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자, 우리가 법제론에서는 이런 10장년입니다. 이런 10장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14통망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줄여서 사통망은 마치 욕하듯이 이런 14통망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구축 개통이 된 거. 이것도 시험 문제 이렇게나 많이 나왔습니다. 자, 2024, 2025 쉬었기 때문에 2025년에는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얘가 현재 명칭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죠. 언제부터? 2013년부터는 이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인류 허브해서 2016년도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전에 4년 전입니다. 2012년입니다. 희망 이리 오세요예요. 1위
이리 오세요. 희망해서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를 해서 공공 영역에서의 사례 관리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합 사례 관리,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한 사례 관리를 이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담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군구의 전담 공무원과 시군구에 배치된 통합 사례 관리사가 같이 이제 사례 관리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희망복지지원단은 현재 모든 시군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해서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업무 과정에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요. 지역 단위 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희망복지지원단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시군구에서 사례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 2월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통합 사례 관리를 시군구뿐만 아니라 좀 더 주민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 단위에서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각성에서 2016년도 이제 다시 읍면동 단위의 통합 서비스, 맞춤형 통합 서비스는 달리 얘기하면 통합 사례 관리를 얘기합니다. 그걸 읍면동에서 실시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그래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 혹은 통합 사례 관리를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시행을 했고, 그걸 위해서 읍면동 단위의 협의체를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19세예요. 19년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곳에서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두루 활용하여 이제 돌봄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지역 단위로 구축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통합돌봄 19세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19세에 19년에 시도단입니다. 시군구 읍면동 틀리는 거고요. 시도 단위의 사회서비스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로 가시면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가 나옵니다. 1969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런던의 자선조직협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자, 미국은 1877년, 그러니까 영국은 1869년이 영국 세계 최초였고요. 그리고 대략 10년 뒤인 1877년에 이제 미국에서도 자선조직협회가 조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초의 사회사업학과가 설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910년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규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는 대공황시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뉴딜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이 연방 정부의 주도하에 이제 확대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미국에서 제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 처음으로 이 법에서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에서는 가장 최초의 사회보험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정이 되면서 더욱더 공공복지 행정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1950년대에는 사회복지 행정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면서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교과과정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964년에 존슨 대통령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 시기 동안은 공공의 행정기관보다는 지역사회 운동기관의 영향력이 보다 더 증대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 이때는 상대적으로 좀 침체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80년에 미국 레이건 정부 뭐죠? 신우파 정권이에요. 그래서 최소 국가론이죠. 가장 작은 정부론을 표방을 하게 되었고, 공공에서 담당하던 많은 일들을 민간으로 던지는 민영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민간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재원 조달 문제와 책임성 문제가 강조가 되는 거죠. 예산을 최대한 아끼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곳에 제한적으로 예산을 주는 그런 빡센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보수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는요,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을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영화 혹은 민간 서비스에 대한 강조가 커지면서
인해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이후로는 계속 민영화죠. 민영화 이후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즉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이 굉장히 다원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공과 민간 조직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졌다라는 거고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공공과 민간 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